안녕하세요. 요즘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40대입니다. 그동안 올라오는 사연들을 보면서 공감도 하고 위로도 받았는데요. 저의 이야기도 여기에 올라올 만한 사연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귀한 아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아들 덕분에 지금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네요. 저는 대학 졸업 이후 취업을 한 곳에서 만난 남편과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듬직하고 추진력도 강했던 남편은 조용하고 내성적이었던 저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 매력을 느끼게 되었고, 남편 역시 차분하고 조용한 저의 성격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의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큰 트러블 없이 신혼을 보냈는데요. 결혼을 할 때도 양가 반대 한 번 없이 식을 올릴 수 있었고, 결혼식 이후에도 양가 트러블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주변 지인들을 보면 시댁이며 친정이며 트러블이 종종 있어 스트레스를 받곤 했는데, 저는 그런 게 없어서 잘 결혼을 했구나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결혼 4년이 지난 후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기다리던 임신이었기 때문에 남편과 저뿐만 아니라 양가 식구들 모두 행복해 했습니다. 임신을 하고 난 후에도 출산 한 달 전까지 저는 열심히 일을 했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3개월만 육아휴직을 받고 나서 다시 복직을 하려고 했죠. 모든 것이 평탄하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출산을 하게 되었고 너무나 예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양가 모두 첫 손주였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아이를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제가 편히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양가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행복한 엄마라 생각을 했습니다. 육아휴직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를 즈음 남편과 시댁에서는 조심스럽게 직장을 그만두는 게 어떻냐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아이가 아직 너무 어리니 적어도 돌이 지날 때까지만 집에서 아이를 보기를 원하셨죠. 저도 무척이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출산을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는 내일을 놓지 않으리 다짐을 했지만 막상 출산을 하고 보니 육아휴직 3개월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아이가 아직 기어다니지도 못하는데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생각을 하니 막막하기도 했어요. 남편과 시댁에서는 계속해서 1년 동안의 육아휴직을 권했고, 저는 많은 고민을 하다가 시댁 식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긴 하지만 사실 지금 일을 그만두면 언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고민이 되긴 하지만 저는 일을 더 하고 싶긴 해요. 남편과 어머님, 아버님이 도와주신다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지연이 생각은 충분히 이해한다. 지금 그 자리도 열심히 일을 해서 올라간 자리인데 1년 정도 쉬어버리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 나도 손주가 태어나기 전에는 너의 말에 동의를 했는데 막상 아이를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구나. 우리가 도와줄 순 있지만 알다시피 우리도 생업이 있다 보니 항상 도와줄 수는 없는 게 현실인 것 같구나. 누군가가 아이를 봐야 한다면 그래도 엄마인 네가 낫지 않겠니? 그래 여보, 1년 정도만 쉬고 다시 취업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때 되면 나도 여유로울 것 같고 엄마 아빠도 많이 도와주실 거야. 거기다가 여보는 경력도 있으니까 1년 쉰다고 해서 취업하는데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 시댁과 남편뿐만 아니라 친정에서도 아직 어린아이를 두고 일을 시작하는 것은 힘들 것 같다며 말리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고민을 하다가 1년을 더 쉬기로 하고 결국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직장에서는 아쉬운 눈치였지만 아이를 위해서는 이게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저는 1년 동안 아이를 돌보며 열심히 살림을 했습니다. 남편은 승진을 하기 위해 낮에는 직장에 다니고
밤에는 스펙을 쌓아야 한다며 가정이 소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안쓰럽고 고맙기도 했어요. 자신이 승진을 해야 좀 더 시간적으로도 여유롭고 벌어오는 수입도 다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것이라 매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남편 없이 돌쟁이 아이를 돌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체력적으로도 너무나 힘들었고 말이 통하지 않는 아이와 하루 종일 씨름하는 것은 정신적으로도 힘든 일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양가의 도움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이가 어릴 적에는 양가에서 비용적인 지원도 많이 해주었지만 아이가 돌이 가까워지고 나서는 그런 지원들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쓰고 있는 생활비가 모자르다 느껴지게 되었어요. 생각해보면 출산 이후 생활비에 대해서 남편과 자세히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바쁘긴 했지만 생활비가 모자르기 때문에 이야기는 해야 할 듯 싶어 늦은 밤 남편을 기다리다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여보, 이제 내가 일을 하지 않으니 생활비를 조금 줬으면 좋겠어. 전에는 내 월급으로 생활비를 했지만 이제는 내가 수입이 없으니까 여보가 줘야 할 것 같아. 얼마가 적당할 것 같아? 나는 그래도 150 정도는 받았으면 좋겠어. 이것저것 생각을 해보면 그 정도가 적당한 것 같은데 여보는 어떻게 생각해? 뭐? 150? 아니, 당신은 150이 그렇게 쉽게 버는 돈이라고 생각해? 아직 아이가 학교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집에만 있는데 무슨 돈이 들어갈 일이 있어. 그냥 카드로 쓰고 내가 결제를 해줄 테니까 앞으로 내 카드를 써. 생활비는 조금 더 생각해보자. 그렇지만 내가 다른 곳에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살림하면서 쓰겠다는 건데. 나 지금 승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어. 제발 나중에 여유 있을 때 이야기하자. 나 먼저 잔다. 잠을 참고서 기다린 남편이었지만 막상 이야기를 꺼내니 짜증과 화만 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생각해보면 지금 당장 생활비로 크게 나가는 돈은 없었기 때문에 남편 카드로 사용하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들었죠. 나중에 승진 시험이 끝나고 남편과 이야기를 다시 해보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이가 돌이 지나고 나서 취업 준비와 함께 알뜰살뜰 살림을 꾸려나가기 시작했어요. 장을 볼 때도 여러 곳을 비교해보고 저렴한 곳에서 장을 봤고 남기는 음식 없이 깔끔하게 먹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이를 위해 물품들도 주변 지인들에게 물려받기도 하면서 되도록 지출하지 않도록 노력을 했죠. 그렇지만 남편의 눈에는 제가 낭비를 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 같네요. 당신 도대체 요즘 어디서 돈을 쓰는 거야? 생각은 하고 쓰고 있는 건 맞지? 아니, 아이 데리고 카페를 갈 일이 있나? 아이가 뭘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집에도 커피 많잖아. 왜 쓸데없이 커피를 밖에서 마시는 거야? 거기다가 아이 옷은 왜 달마다 사는 거야? 애 옷장 터지도록 옷이 가득하잖아. 여보, 아이 옷은 계절이 바뀌어서 살 수밖에 없었어. 이것도 50% 세일하는 2월 상품으로 산 거라고. 거기다가 나는 밖에 나가서 커피 한 잔도 못 마셔?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간 거야. 10,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이렇게 화를 내야 돼? 10,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당신은 내가 밖에서 꽁으로 돈을 번다고 생각하는 거야? 집에서 가만히 놀고 앉아 있으면서? 뭐라고? 무슨 그런 말을 해? 나 우리 승현이 보고 있잖아. 내가 집에서 놀고 있는 거야? 아, 미안하다, 미안해. 또 이런 얘기하면 발악을 하네. 어쨌든 돈 좀 아꼈어. 당신이 번 거 아니라고 막 쓰지 말고.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제가 사용하는 카드 내역 하나하나 다 따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아이 옷을 살 때도 잔소리를 멈추지 않자 저는 점점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죠. 가끔씩 친정에서 보내주는 돈을 모아서 필요한 물건들을 사기도 하고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중고로 팔아
돈을 마련해 쓰기도 했어요. 태도는 남편만 변한 건 아니었어요. 시댁의 태도 또한 점점 변하기 시작했죠. 명절날이 되면 시댁에서는 외벌이로 남편이 고생한다며 시어머니가 항상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죠. 아이고, 우리 아들. 얼굴이 왜 이렇게 헬쓱해졌어? 저 자식 혼자서 먹여 살리느라 우리 아들 뼈 빠지게 고생하고 있네. 세상에, 고생해서 아끼며 키워놨더니만 고생은 우리 아들만 하고 있구나. 아니야, 엄마. 그래도 지금은 괜찮아. 어쩔 수 없지 뭐. 나 혼자 벌어먹여 살려야 하는데 가장이 힘들지 뭐. 지연아, 너는 네 남편 건강도 안 챙겨주니? 집에만 있으면서 뭐 하는 거야? 남편 건강을 챙겨야지. 아니, 너는 이렇게 얼굴색이 좋은데 네가 우리 아들 건강을 다 뺏어가나 보다. 아이고. 어머님, 저 요즘 새벽 수유하느라 3시간도 연속으로 잔 적도 없어요. 안색은 제가 더 나쁜데 남편은 요즘 운동하느라 기운 빠져서 그래요. 아침마다 영양제 꼬박꼬박 챙겨 먹는데 저보다 더 건강하죠. 얘, 영양제 먹는다고 건강한 거 아니다. 너 지금 새벽 수유한다고 유세하니? 그거 다른 엄마들도 다 하는 거야. 상진이 사촌 누이 알지? 걔는 아이도 보고 직장도 다니면서 혼자서 척척해도 잘만 보더라. 남들 다 하는 건데 뭐가 힘들다고 너는 맨날 그러니? 그러니까 엄마, 얘는 내가 고생하는 거 하나도 생각 안 해. 역시 나 생각해주는 건 엄마밖에 없어. 시댁에 갈 때마다 시모와 남편은 짝짝꿍이 잘 맞아 얼토당토하지 않은 이야기를 쏟아 부었어요. 그때마다 저도 지지 않고 맞대응을 했지만 강하게 이야기를 하지는 못했었죠. 이런 상황에서 저는 다시 직장을 다녀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곳에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다행히 직장을 그만둔 지 2년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면접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원하던 곳에서도 면접을 볼 수 있다며 연락이 왔고 면접 후 출근을 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어요. 아이가 어린이집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아이를 봐야 하는 상황이었죠. 친정에 먼저 물어봤지만 친정에서는 당장 아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친정엄마는 몸이 좋지 않았고 친정아빠 역시 생업으로 아이를 봐줄 수 없었답니다. 고민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시댁에 부탁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 시어머니가 직장을 그만두셨던 상황이라 아이가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맡기려고 부탁을 했답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취업을 하게 되었다며 아이를 봐달라는 부탁을 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 드디어 취업했어요. 원하던 직장이고 월급도 전 직장보다 훨씬 많아서 이제는 직장에 다녀야 할 것 같아요. 아직 승현이가 어린이집에 입소가 되지 않았지만 취업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금방 입소될 수 있다고 하네요. 3개월 정도만 혹시 아이를 봐주시면 안 될까요? 예, 내가 어떻게 아이를 보니? 이제 겨우 직장 조금 쉬고 있는데 나 다시 취업할 거다. 아이 봐줄 수 없어. 거기다가 아이가 이제야 돌이 지났는데 너는 이 어린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싶니? 적어도 3살까지는 엄마가 봐야 하는 거야. 너는 엄마가 된 게 그것도 몰라? 아니, 모성애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니? 그래, 당신 어떻게 승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생각을 해? 내가 밖에서 돈을 벌어오라고 했어?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고 취업을 했다고 통보를 하다니. 당신은 엄마 맞아? 아직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를 두고 일을 하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냐?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아무리 돈에 미쳐도 어린애 두고 돈 벌겠단 말이 나오냐?
돈에 미쳤다고?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야? 아니, 그러면 생활비를 줘. 생활비도 안 주고 카드 쓰라고 하면서 조금만 써도 닥달하는데 내가 숨이 막혀서 살 수가 있겠어? 당신 승진도 했고 전보다 월급도 많아졌는데 집에 가지고 오는 건 하나도 없고 그 돈은 뭐 하면서 쓰니? 어머님, 승현 아빠 생활비 한 번 줘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앞으로 살림을 하겠어요? 저 그냥 취업할게요. 제발 어머님, 3개월만, 아니, 한 달만 승현이 봐주세요. 난 못 봐준다. 자식은 엄마가 봐야지. 지금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네. 난 할 말 다 했고, 그만 이야기해라. 시어머니는 단호하셨고 아이를 절대로 봐주실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친정에서도 도움을 주고 싶어 했지만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다고 취업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남편에게 한 달만 당신 돈으로 시터를 구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역시나 남편의 반응은 황당했습니다. 내 돈으로 시터를 구해달라니. 그게 뭔 말이야? 절대 그럴 수 없고, 구하려면 네 돈으로 구해. 아니, 잘 지내다가 왜 너는 트러블 만들지 못해 난리야? 어휴, 진짜 내가 생활비 줄 테니까 생활비랑 카드 쓰면서 당분간 그냥 지내. 취업 생각하지 말고. 이번이 정말 좋은 기회란 말이야. 지금 지나면 나 다시 취업하기 어려울지도 몰라. 승현이는 퇴근 후에 잘 볼게. 그러니 이번만 한 번만 도와줘. 아니, 왜 같은 말을 반복하게 해? 절대 안 되고, 정 취업하겠으면 당신이 알아서 시터를 구하던, 친정에 승연이 맡기던 알아서 해결하고 취업해. 그리고 취업해도 당신은 살림 다 해야 하는 거 알지? 내가 취업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맞벌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 않나? 남편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만 했어요. 시댁과 남편의 태도가 완강했고 당장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결국에는 취업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남편에게 말했던 생활비는 꼭 달라고 약속을 받았죠. 남편은 그날 이후부터 생활비를 주기 시작했어요. 고작 50만 원이긴 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 하는 마음으로 꼬박꼬박 생활비를 받았습니다. 중간중간 생활비를 올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집에만 있으면서 요구하는 게 많다며 화를 냈죠. 전 아이가 조금 더 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3년이 흐르고 아이가 어린이집에 들어가고 나서도 아이가 아프거나 방학을 하게 되면 결국 제가 봐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중간중간 아르바이트를 일을 하긴 했지만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으니 일을 오랫동안 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점심시간이 지나면 학교가 끝나서 일을 하기 어려웠지만 3학년이 되고 나서는 집 앞에 있는 학교 정도는 혼자서 등하교를 할 수 있더라고요. 긴 세월을 그나마 버티게 해준 것은 저희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답답한 집에서 숨통을 트여준 것도 저희 아들 승현이었어요. 10살이 될 때까지 아이는 밝고 애교가 많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장난감을 사달라며 때 한 번 쓰지 않고 오히려 저를 배려하고 생각해주는 착한 아들로 자랐죠. 거기다가 시댁에서 시어머니가 하는 황당한 말들에도 저 대신 대꾸해주기도 했습니다. 예, 너는 집에 있는 게 참 편한가 보다. 우리 아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말라가는데 너는 어째 살이 점점 더 찌니? 할머니, 엄마가 어디 살이 쪘다고 그래? 할머니가 더 살쪘어. 할머니도 마음이 편한가 봐. 할아버지는 살이 빠졌는데. 에이, 승현아. 할머니가 어디가 살쪘어? 니네 엄마가 요즘 마음이 편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할머니, 그렇게 말하면 기분이 나쁘니까 그런 말하면 안 돼. 할머니는 어른이면서
그런 것도 몰라? 아니, 그게 아니고, 할머니, 그런 말 하면 친구들이 싫어해. 그런 말 이제 하지 마. 아들 승현이는 저를 대신해 막말하는 할머니에게도 대꾸를 해주며 저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아이가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경험한다는 게 마음 아프고 쓰린 일이기도 했지만 그러기에 저는 더 단호하게 결심을 해야 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가 10살이 되고 나서는 학원비며 이런저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결국 생활비 50만 원으로는 부족하게 느껴져 남편에게 생활비를 더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아무런 대꾸 없이 출근을 해 버리고 말았어요. 전화도 해도 문자를 남겨도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집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저는 아들과 함께 남편의 회사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아들과 같이 간다면 남편의 단호한 태도가 바뀌지는 않을까 싶어 아이와 함께 아빠를 만나러 가자며 찾아갔습니다. 남편에게 다시 전화를 해보았지만 남편은 저의 전화를 계속해서 거절하기만 했어요. 하는 수 없이 저는 아이와 함께 남편의 직장 건물로 들어가 바로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에게는 아빠 전화기 배터리가 없는 것 같다며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문 앞에서 기다리니 화장실을 가려고 했는지 남편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남편의 팔을 바로 붙잡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왜 전화 연결이 안 돼? 내일 급하게 이체해야 하는 돈이 있는데 이것 좀 해결해줘. 집에도 안 오고 그래서 아이 얼굴도 보여줄 겸 같이 왔어. 승현이랑 저녁이라도 같이 먹자. 아니,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당신 제정신이야? 아이랑 같이 고다니? 지금 나 협박하는 거지? 정말 진짜 당신 대단하네. 아무리 돈에 미쳐도 직장까지 찾아오다니. 내가 어련히 알아서 주겠어? 집으로 돌아가. 여보, 지금 며칠 동안 당신한테 생활비 좀 더 달라고 이야기했잖아. 근데 당신은 내 말 들어주지도 않고 무시만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다른 것도 아니고 승현이 학교에 내는 돈이니까 지금 바로 입금해줘. 아니, 내가 달라고 하면 무조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당신 돈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를 해? 카드 있잖아. 카드로 쓰고 없으면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야지. 벌써 준 생활비 다 쓴 거야? 제발 좀 아껴 쓰라니까. 그 돈을 벌써 다 쓰다니. 대단하다 정말. 여보, 50만 원으로 어떻게 우리 생활비를 다 충당해. 당신 매달 나오는 카드값 반의 반도 안 되는 돈이야. 당신은 혼자서 우리 생활비에 몇 배는 쓰면서 어떻게 자식 먹고 자는 생활비에 이렇게 인색해? 다시 이야기 안 할 테니까 이번에는 꼭 내야 하니 바로 해결 좀 해줘. 아니, 못 준다니까. 돈 없으니까 꺼져. 남편은 화를 내면서 저에게 발길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팔을 놓아주지 않자 발길질로 저를 떼어내려고 했습니다. 곁에서 보고 있던 아이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눈물만 흘리고 있었죠. 그러던 그때 앞쪽에 있었던 회장실 문이 열리더니 비서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저와 남편을 번갈아 보며 상황을 파악하시다가 갑자기 저희 아이를 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놀란 표정으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어머나, 아주머니, 얘가 혹시 아주머니 아들이에요? 네? 네, 근데 무슨 일로? 어머, 드디어 찾았네. 회장님, 그분 드디어 찾았습니다. 비서님은 웃으며 소리를 지르고 회장실로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회장실에서 회장님이 나오셨습니다. 남편과 같은 직장을 다녔었기 때문에 저도 회장님의 얼굴을 알고 있었죠.
회장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저희 아이에게 다가가 자신을 알아보겠냐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와 남편 모두 회장님의 행동에 놀라 그 자리에서 멈추고 말았는데요. 아이는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환한 웃음으로 회장님에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 그때 그 할아버지시죠? 그때 쓰러지셨는데 괜찮으세요? 학교에 가야 해서 나중에는 저는 못 봤어요. 아, 그래. 네 덕분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야. 고맙다, 고마워. 이제 괜찮으셔서 다행이에요. 그때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여기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정말 고마워.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았는데 그 일들을 너의 도움 덕분에 할 수 있을 것 같구나. 아니에요. 전 119에 신고만 했을 뿐이에요. 그때 바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나는 위험한 상황이었어. 거기다가 네가 어른들을 불러준 덕분에 더 빨리 병원에 갈 수 있었단다. 어머님, 정말 많이 찾아 헤맸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었네요. 아드님께 저는 큰 빚을 졌습니다. 어머, 회장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회장님은 아들을 데리고 회장실로 향하셨고 저와 남편 역시 아들과 함께 회장실로 들어가 자세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이가 얼마 전 학원이 끝나고 길을 가다가 길가에서 쓰러지기 직전이었던 회장님을 보고 119에 신고를 했던 겁니다. 회장님은 평소 지병을 앓고 계셨는데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가슴 통증을 느끼게 된 것이었죠. 주변에 아무도 없어 그대로 쓰러지셨다면 뒤늦게 발견되어 위험한 상황이었을 수 있었지만 아이가 심장을 잡고 있는 회장님을 보고선 바로 119에 신고를 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도움을 요청했다고 해요. 다행히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었고 회장님은 그 이후에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뒤늦게 신고를 한 저희 아이를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하셨어요. 그나마 CCTV를 통해서 아이의 얼굴만을 확인하게 되었고 주변 학교에 문의를 해보았지만 아이가 다니는 학원은 아이 학교와 먼 곳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찾을 수 없었던 것이었죠. 그렇게 회장님은 계속해서 저희 아들을 찾고 계셨는데 딱 이날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승연이라고 했지? 너는 나의 생명의 은인이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는데 네가 잘 대처를 해준 덕분에 살 수 있었어. 어디 원하는 게 있으면 어떤 것이든 말해주렴. 내가 이 회사를 달라는 거 말고는 모든 걸 다 들어줄 수 있단다. 할아버지, 그러면 우리 엄마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어요? 엄마를 행복하게? 아니, 어떻게 하면 엄마가 행복하실 것 같니? 엄마랑 저랑 같이 살 집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집이라고? 그건 문제 없다. 이비서, 지금 당장 입주할 수 있는 곳부터 알아봐요. 아니다. 사택 비어있는 곳 있지 않나? 네, 회장님.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그건 너무 가분하신 것 같아요. 승현아, 그건 너무 과도한 것 같아. 엄마, 이제 우리 둘이서만 살면 안 돼? 난 아빠랑 같이 안 살아도 좋아.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승현이 너 무슨 말이야? 아빠랑 안 살겠다니? 아빠는 엄마랑 나를 버렸잖아. 그런 아빠는 필요 없어. 아빠는 그런 거 아니야, 승현아. 할아버지, 엄마는 아빠랑 있으면 아파요. 제발 우리 엄마 행복하게 해주세요. 승현이는 울면서 회장님에게 저와 살 수 있는 집을 원한다며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이 얼마나 마음속으로 괴로웠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회장님은 이후에 저를 따로 부르시고 보답을 하고 싶으시다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정말 집도 주실 생각이셨지만 너무나 가분한 일이라 생각이 들어 계속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완곡히 거절을 하니 회장님께서는 한 가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지방에 있는 지정관리자로 취업을 하면서 그 지역 내 사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이번에 만나면서 저에 대해서도 알아보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10년이 지나기는 했지만 회사에 다닐 당시에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아쉬운 인재라 생각하셨다며 저에게 취업 제안을 해 오셨습니다. 저는 아들과의 대화를 끝으로 남편과의 관계를 마무리하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남편과 지내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아들에게도 못할 짓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 엄마는 승현이가 행복해야 엄마도 행복해. 알지? 엄마가 아빠 때문에 힘든 거 다 알고 있어. 나는 괜찮아. 아빠가 없어도 엄마만 있어도 괜찮아. 엄마, 우리 다른 곳에 가서 둘이서 살자. 그래도 나는 괜찮을 것 같아. 고민을 하던 저는 회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지방지정관리자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10년 만에 새롭게 일을 하는 것이었지만 내일이 생겼다는 것이 마냥 기뻤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지친 줄 모르고 집중을 하게 되었죠. 아들 승현이도 바쁜 엄마를 항상 응원해 주었습니다. 남편과는 별거를 시작으로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시댁에서는 계속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의 핏줄을 제가 데리고 간다며 매일같이 폭언을 퍼부으셨습니다. 그간 아무리 부탁을 해도 아이가 10살이 될 때까지 한 번을 봐주지 않으셨지만 그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으시는지 자신들의 핏줄이란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셨네요. 저는 당당히 남편 핏줄이 아닌 제 핏줄이라 이야기를 하고 차단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남편의 행동을 봤을 때 문제없이 수월하게 이혼을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남편은 끝까지 찌질했습니다. 당신 이럴 거 알고 회사로 찾아온 거지? 지금 내가 얼마나 난처한지 알기나 해? 이거 다 당신 탓이야. 어떻게 할 거야? 내 탓이라니. 이건 모두 당신이 저지른 일이야. 그러길래 평소에 잘했어야지. 오죽하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아빠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까지 하겠어. 내 탓이라고? 그래, 당신은 항상 내 탓만 해왔었잖아. 죽을 때까지 내 탓하면서 살아. 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살 테니까. 당신 이렇게 독한 사람이었어? 내가 생활비 더 줄게. 더 줄 테니까 이러지 말자. 생활비? 고작 몇 푼 더 주고 살자고? 나 더 이상은 못해. 우리 승현이 때문에 참아왔지만 승현이가 못 참겠다는데 나도 더 이상 참을 필요는 없을 것 같네. 끝내자, 제발. 끝내? 뭘 끝내? 나는 생활비 달라는 거 줬고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어. 외벌이로 나 혼자 뼈 빠지게 돈 벌었는데 왜 당신만 억울한 척해? 이 가정은 나 때문에 유지된 거지. 당신이 한 게 뭐가 있어? 그래, 역시 당신은 끝까지 이기적이네. 어디 한번 끝까지 버텨봐. 이혼을 결사반대하는 남편 때문에 저는 더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소식이 비서실장님을 통해서 회장님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회장님은 제가 필요한 법적인 도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그동안 생활비를 50만 원만 주었던 내역, 가정이 소홀했던 것, 폭언뿐만 아니라 당시 저에게 발길질을 했던 CCTV 등의 증거 등을 토대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하여 소송을 진행한 끝에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여기에 그동안의 기여도가 인정되면서 남편이 몰래 쌓고 있었던 재산에 대해서도 절반의 분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혼하면 절대로 줄 수 없다던 아이 양육비는 회장님 지시하에 월급에서 바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처리가 되었네요. 지금은 아이도 학교에 잘 적응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50만 원 생활비를 받고 살았던 그때와 비교를 해보면 지금은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저도 잘 지내고 있네요. 살면서 인과응보는 없는 일이구나 생각을 했었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걸 알아주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을 했었죠. 그렇지만 제 노력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네요. 바로 저희 아들이요. 저희 모자는 꿋꿋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앞으로는 더 좋은 일들만 가득할 거라 생각이 드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드라마에서 보던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게 몇이나 될까요? 아마 극히 드물겠죠? 하지만 그 극히 드문 일을 제가 겪었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써 내려가 볼까 합니다. 가난하지만 남한테 절대적으로 피해를 끼치면 안 된다고 제가 늘 가르쳐 줬기 때문에 딸은 앞날만 잘 보며 달려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간 남편과 남편 친구끼리 약속한 게 있다며 저에게 딸이 본인 아들을 만나보면 어떻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워낙 막역한 사이이기도 했고 부유했던 남편과 달리 어려운 시절을 겪은 남편 친구분은 이제야 자리를 많이 잡았고 돌아가신 남편을 생각해서 저희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딸이 그 집 아들을 만나는 것이 나쁘지 않겠다고 판단이 들었고 딸에게 제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어떠니? 나도 본 적은 없다만 글쎄 너네 아빠가 그렇게 널 그 집에 시집 보내고 싶어 했잖아. 근데 나 일하는 곳에 글쎄 아빠 친구분이 떡하니 찾아온 거야. 그간 사는 얘기를 나누다가 네 사진을 보시곤 얼른 맺어주고 싶다고 하더라. 뭐 괜찮아. 근데 아직은 더 만나봐야 할 것 같아. 근데 엄마가 얘기하던 것처럼 그렇게 성실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 한 번밖에 안 만나봐서 모르긴 하는데 그냥 느껴지는 느낌이 나랑 결이 잘 맞지 않는다고나 할까? 더 만나봐야겠어. 그래도 그 집 아빠를 보면 안다고 아마 괜찮을 거야. 가정적인 데다가 의리도 있고 일단 널 끔찍이 생각하실 거다.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아. 좀 투박해서 그렇지. 일단 몇 번 더 만나보고 얘기해 줄게. 그래도 엄마가 이렇게 좋아하니까. 그래. 아빠 생각해서라도 만나봐. 정말 아빠가 살아있었다면 진작에 너네 만나고도 남았을 거야. 이런 걸 운명이라고 하지? 직접 보진 않았지만 저는 내심 딸아이가 그 남자를 만나길 바랬고 부모 욕심에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사랑보다는 안정적인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딸에게 남자에 대한 마음을 열게 하였죠. 막상 마음을 열고 마주하다 보니 딸도 본인과는 다른 면모가 많아 반대의 성향이 참 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은 빠르게 이루어져 결혼까지 이어졌습니다. 연애 땐 딸과 저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모습들이 참 귀여워 보였고 무엇보다 딸에 먼저 시집간 친구들이 시댁 때문에 골머리 앓는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딸은 본인을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시아버지가 계시는 게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이라며 좋아했어요. 내가 우리 한이랑 한 약속을 지키다니. 우리 권애 정말 잘해줄 거다. 그러니까 이 아빠만 믿어. 날 시아버지가 아닌 아빠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힘들게 살았던 거 다 보상해 줄게. 내가 한이한테 미안한 것도 많고 받은 것도 많아서 그래. 감사해요.
제가 결혼하는 모습을 아빠가 봤다면 정말이지 기뻐하셨을 테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빠와의 약속을 지켰으니 아마 아빠도 행복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버님 저도 최대한 아버님한테 받은 은혜 되갚는 며느리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아니야. 그러지 않아도 돼. 넌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잘 살면 그만이다. 내가 한이한테 그래야 면목이 서서 그러는 거야. 우리 아들이 모자란 게 많아. 솔직히 너보다 학력도 딸리고 돈만 있지 나은 게 하나도 없어. 그래도 네가 잘 이끌어주길 바란다. 에이, 아니에요. 성현 씨가 얼마나 추진력도 강하고 책임감이 있는데요. 전 저랑 달라서 너무 끌려는걸요? 저도 잘할게요. 넌 참 말도 듣기 좋게 하는구나. 한이가 널 진짜 잘 키웠어. 내가 한이를 아니까 넌 안 봐도 비디오라는 거야. 아주 잘 컸어. 딸에게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다는 시아버지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고 결혼을 하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하였어요. 사위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고 딸은 은행원이었는데 딸이 직장인이라 그런지 사업하는 사이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았지만 결혼은 맞춰나가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둘은 맞지 않았는데 연애 때는 그래도 딸에게 잘 맞춰주고 저에게도 잘하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맞지 않는 부분은 당연히 점점 맞춰줄 거라고 착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사이는 딸과 연애 때와는 완전 180도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고 딸에게 늘 화를 내곤 했어요. 자기 한 달에 집을 총 몇 번 들어온 줄 알아? 아무리 사업하고 바쁘다고 하더라도 이건 아니지. 신혼인데 같이 있는 시간도 없고 말도 없이 외박에 맨날 술해. 내가 사업은 모르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 가정이 화목해야 사업이 번창하는 거지. 그렇게 밖으로만 돌면 되겠어? 그러지 말고 술도 좀 줄이고 우리 잘 맞춰보자. 꽉 막혀가지고 왜 그래? 네가 남자들 사업하는 게 어떤 의미인 줄이나 알아? 어차피 내가 주는 돈 갖다 쓰는 주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난 누구 명령 받으면서 사는 사람 아니니까 주제를 알아야지. 어디서 나한테 훈계질이야? 주제? 나한테 지금 주제라고 했어? 와, 진짜 말 막한다. 원래가 이런 사람이었나? 내가 몰랐던 거지, 당신을? 솔직히 아버지 때문에 당신이랑 결혼한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다정한 거 기대한다면 오산이야. 당신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니야? 그 잘난 어른들의 약속이라나 뭐라나. 참 요즘 시대에 나도 나지만 너도 너다. 난 당신이 이런 태도였으면 절대 당신이랑 결혼하지 않았을 거야. 진짜 반전이다. 당신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니. 이제 내 마음 알았으니까 피차 건들지 말자고. 어차피 난 이 결혼 허울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너 역시도 기대하지 마. 연애할 때 너한테 한심 산 거 다 우리 아버지 때문이니까 오해하지 말고.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맞춰. 결혼 전 막 심각하게 다정까진 아니어도 그래도 자상한 모습을 보고 이 정도면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시아버지 때문에 한 억지 결혼이라고 딸에게 못을 박는 사이에게 딸은 큰 상처를 받았답니다. 젊어서 고생을 많이 하셔 재산을 많이 축적해 놓은 시아버지셨기 때문에 재산을 거론하며 딸과 결혼하라고 하셨더라고요. 사위는 사업도 해야 하고 돈을 포기하지 못해 딸과 결혼을 했다고 밝혔으며 그 이야기가 어찌나 상처가 됐는지 딸은 비련의 여주인공이 된 것만 같았어요.
가끔 저에게 종종 와서 하소연을 할 때마다 제가 잘못한 것 같아 참 죄스럽더라고요. 그저 딸이 안정적인 가정에서 행복하기만을 바랬던 건데 이런 일이 반복이 되자 딸에게 넌지시 행복을 찾으라며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버텨보겠다더군요. 얼른 아이도 낳고 해야지. 내가 우리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나온 자손을 봐야 하지 않겠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런 게 다 너한테 부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애기 하나만 낳으면 네 앞으로 작은 빌라 하나 해줄 거야. 알겠지? 아빠는 왜 이렇게 이 사람한텐 후하고 저한테는 짜신 건데요? 누가 보면 이 사람이 숨겨둔 딸인 줄 알겠어요. 다 널 위해서 그러는 거지. 말을 해도 권혜한테 잘해줘야 해. 내가 권혜 아빠한테 신세를 정말 많이 줬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것도 권혜 아버지 때문이니까. 그때 그 사업 미천도 안 빌려줬으면 지금의 나는 없는 거야. 그놈의 신세. 아버지가 잘해서 그런 건데 뭘 그렇게 고마운 게 많다고. 넌 좋겠다. 시아버지가 네 편이라서. 말본세 하고는 와이프한테 잘해야 집이 잘 풀리는 거야. 너 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지? 사돈어른은 딸을 참 예뻐해 주셨는데 항상 저희 남편 얘기를 하며 저와 딸에게 고마워하였고 정말 딸을 친딸처럼 대해주셨죠. 사이가 미운 날도 많았지만 애아빠가 일찍 돌아가셔 항상 결핍이 있던 딸에게 사돈어른이라는 울타리는 정말 친정아빠와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사위에게 서운한 게 많음에도 어찌 보면 사돈어른 덕분에 이 모든 걸 참고 견뎌낼 수 있다고 했어요. 이서방이라도 와서 밥도 먹고 해라. 내가 이서방이 팔보채 좋아한다고 해서 직접 만들고 속꼬리찜도 해놨으니까. 알겠어. 엄마 몸도 안 좋은데 뭐하러 그런 걸 다 했어. 그냥 나가서 외식 한번 하면 되는 건데. 고생 많이 했겠다. 그래도 우리 막내 사이인데 엄마가 이렇게 해줘야지. 니네 시아버지가 너한테 그렇게 잘해주시는데 엄마가 너무 고마워서 그래. 이서방도 너한테 잘해주지? 아마 너네 시아버지 닮았으면 자상하고 너라면 끔찍이 여길 거야. 엄마 말이 맞지? 아, 그렇지 뭐. 그 핏줄 어디 가겠나. 일단 주말에 이서방이랑 같이 내려갈게요. 그러니까 엄마 좀 쉬어. 허리도 안 좋은데 그렇게 무리하는 거 보면 나 진짜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엄마 몸 챙겨요. 사이와 대면대면 한 것도 모르고 저는 그저 막내 사이에게 고맙다며 늘 친정에 올 때마다 사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바리바리 싸주었어요. 결혼 전 딸에게 정말 친절한 사이였지만 결혼 후 딸에게 태세 전환을 한 모습을 제가 보진 못했거든요. 하지만 버릇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이에게 당황했지만 행여나 딸이 힘들어질까봐 내색하진 않으며 그저 딸의 행복만을 바랬죠. 이제 이런 거 해놓으시지 마세요. 제가 평범하게 직장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바쁜 줄 아세요? 이렇게 해놓으시니까 부담스러워서 오히려 더 고북스럽단 말이에요. 먹은 걸로 칠 테니까 앞으로 해놓지 마셨으면 해요. 당신 말을 꼭 그렇게 해야겠어? 엄마는 자기 생각해서 해놓으신 건데 감사하다고 말하진 못할 망정 어디 그런 말을 해? 아니, 내가 해달랬냐고. 본인이 좋아서 하는 걸 가지고 왜 나한테 생색인데? 어머님, 제 말이 틀립니까? 어? 아니야. 자네 말이 맞아. 그냥 난 좋은 거 생각나면
자네가 생각이 나니까 해준 건데 부담스러웠다면 다음부터 사서 고생 안 하지 뭐. 꼭 없이 살면서 뭐 하나 도움되지는 못하고 이런 걸로 퉁치려 한다니까. 정말 이래서 없는 사람이랑 못 엮이겠네. 뭐? 당신 따라 나와. 당신은 우리 엄마가 해준 거 먹을 자격도 없어. 이거 완전 사이코 아니야? 말하는 본새가 아주 역겨워. 저에게까지 막대하는 사이에게 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 그날 집에 와서 대판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애지중지 키운 딸의 뺨을 그날 내리치면서 둘은 육탄전을 펼쳤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당장 이혼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게 불과 결혼한 지 7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맞고 사는 여자를 보며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그게 딸이었다니 전 그 길로 딸의 짐을 싸서 집을 나오게 했고 이 사실은 사돈어른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노발대발 난리가 나셨답니다.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사내가 감히 안 여자한테 손을 대? 너 진짜 최악이다. 이제 어디 가서 내 아들이라고 하지 말아라. 아버지, 죄송해요. 아니, 자꾸 속을 긁는데 그럼 어째요? 아버지가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지잘났다고 으스대는 줄 아세요? 솔직히 너보단 100번 나아. 내 배경만 믿고 그렇게 돈만 써대는 너랑 늘 매사에 열심히 한 새아가랑 같냐? 너한텐 아주 아까운 인물이라고. 네가 하도 정신을 못 차려서 성실하고 똑부러진 고뇌를 옆으로 붙여놓으면 정신 차릴까 싶었는데 넌 글러먹었어. 권해 마음 풀어서 다시 이 집에 들일 거 아니면 넌 내 아들 아닐 줄 알아. 이 못나고 한심한 거사. 무슨 수로 마음을 돌려요. 아버진 늘 저한테만 이렇게 엄격하시죠? 너무하세요. 진짜 걔가 뭐라고 이러시는지. 사돈어른의 호통 때문이었는지 집 나간 딸을 찾아와 사이는 무릎을 꿇고 애원을 하였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다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용서하고 싶지도 않았고 이혼을 해야 맞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 딸이 이혼녀로 사는 게 힘들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선택한 인생이니 책임을 끝까지 져보고 싶다더라고요. 이렇게 사과하니 넘어가게 되었고 100번을 넘게 말렸지만 그래도 딸은 한 번쯤은 용서해주고 싶다고 했는데 마음이 아팠지만 멀리서 응원해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다신 안 봐줄 거야.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할게. 그리고 나 당신이랑 정말 잘 지내고 싶어. 열렬히 사랑해서 한 결혼은 아닐지언정 그래도 이왕 이렇게 서로 선택한 거 행복하게 지내고 싶어. 당신은 안 그래? 나만 그런 거야? 아니잖아. 나도 앞으로 노력해 볼게. 너한테 상처 주지 않고 잘 살아보도록. 그리고 그동안 못나게 군 거 정말 미안했어. 나라이와 많은 전화를 하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딸은 남편과 있었던 일을 저에게 많이 얘기해 주었고 그 얘기를 듣다 보면 다시 여느 때처럼 딸에게 잘해주는 남편으로 돌아온 것만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 출발을 하기로 약속한 만큼 서로에게 더욱더 잘하려고 했고 저 역시 사위에게 더욱더 온 마음을 다해 따뜻하게 대해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원래도 밖으로 놔두는 사위에게 딸은 핸드폰이 2개인 걸 발견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외도하는 사실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딸을 만나기 전보다 훨씬 전부터 만나고 있던 여자임이 확실했어요. 그 핸드폰의 문자와 모든 내용을 일단 저장해 두고 사위와 또다시 이 문제로 인해 싸움이 나기 시작했지만 그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사위는 사돈어른의 말 때문인지 딸을 놔주지 않으려고 했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더욱더 큰 소리를 쳤다고 했습니다. 전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분개했죠. 진짜 미안해. 근데 진짜 오해야. 그냥 친구라고. 그때 네가 집 나가고 나서 우연히 연락이 닿아서 연락한 것뿐이야. 내가 얼마나 마음 의지할 데가 없었으면 얘한테 의지했겠어. 다신 안 그럴게. 그러니까 화 풀어. 네가 화내니까 좀 그렇다. 이게 화낼 일이지 그럼 넘어갈 일이야? 엄청 오래된 사이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내가 껴서 참 안타까울 뿐이네. 내가 빠져줘야지 그냥. 두 사람 나누는 대화 내용 다 봤고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더라. 그냥 안 잊혀 도저히. 당신이랑 못 살아. 외도 아니라고 했잖아. 내가 뭐가 아쉬워서 저런 여자랑 외도를 하겠냐고. 아니라는데 왜 자꾸 외도했다는 건데? 사이가 그렇게 뻔뻔하게 나왔지만 딸은 이젠 끝내는 게 맞겠다 싶다더라고요. 하지만 딸이 사이에게 또다시 끝내자는 말을 하자 사이는 역시 돌변했고 직접적으로 무력을 쓰지만 않았을 뿐 집안 물건을 부숴 놓았어요. 이 모습을 보자 딸은 조금 남아있던 감정마저 모두 사그라들었다고 했고 한참을 그렇게 물건을 던져 부수고 진정이 됐는지 그제야 딸에게 사과를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음에도 딸이 받아주지 않자 또다시 막말이 시작되었고 딸의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은행 출근도 못하게 하며 끝끝내 본인의 사과를 받게 했다고 했습니다. 넌덜머리가 나고 질력난다는 말이 이 느낌이었어요. 너 나한테 못 벗어나. 내가 미쳤냐? 너랑 이혼을 하게? 그리고 사과했잖아. 근데도 안 받아줘? 네가 뭐가 잘났다고? 또 내 자존심을 깔아뭉개? 나도 우리 아버지 아니었으면 너 같은 거랑 결혼 안 했어. 주제를 알아야지. 나를 감히 업신여겨? 정신 차려 제발. 아버님이 왜 당신을 못 믿어 하시는지 정말 잘 알겠다. 어려서부터 싹을 본 거지. 당신의 이런 행동들. 이게 미쳤네 진짜. 어쨌든 넌 못 벗어나니까 그리 알고 그냥 현실에 수긍하면서 사는 게 좋을 거야. 그게 심신 안정도 되고. 그 후로 시간이 많이 필요했고 딸은 사이와 이혼을 하고 싶어 했지만 사이는 외도가 절대 아니라고 계기를 날뛰면서 오히려 딸을 정신병자 취급을 했어요. 전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고 마음 같아선 당장의 딸을 데리고 오고 싶었지만 이대로 사이를 그냥 두는 것 자체가 용납이 되지 않았어요. 모든 걸 돌려주고 싶었거든요. 그때 딸의 생일이 다가왔고 저는 막내딸 생일이라고 시골에서 딸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이것저것 준비해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너 이런 거 못 먹지? 아무리 서울 음식이 좋아도 엄마가 해준 것만 하겠어? 시장에서 재료 좋은 걸로다가만 준비한 거야. 네가 이거 얼마나 좋아하니? 근데도 얼굴이 왜 이렇게 안 됐어? 살이 쏙 빠졌네.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으면 그래. 아니야. 연락이라도 하고 오지. 터미널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못하고 왔어? 내가 데리러 가면 되는데 이 무거운 걸 들고. 뭐하러 그래. 두 다리가 멀쩡한데. 너 피죽도 못 먹은 애 같다. 어쩜 그래. 아유, 내 정신 좀 봐라. 바쁘지? 이것만 주고 간다는 게. 이거 꼭 끓여서 밥이랑 먹고 엄마한테 먹고 싶은 거 종종 말하면 가져다 줄게. 너 엄마 밥 좋아하잖니? 알겠어요, 엄마. 좀 더 이따 가시지. 올라오시자마자 가시려고요?
나랑 밥도 먹고 좀 놀다가 가. 내가 마음이 안 좋잖아. 아유, 시골 사람 할 거 엄청 많아. 내일 일 나가려면 준비도 해야 하고 이것만 전달해 주러 온 거야. 그래도 얼굴 봤으니 됐다. 저는 딸을 보자 눈물이 나올 것 같아 음식만 서둘러 놓고 가려고 했고 장모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침실에서 자빠져 자고 있는 사이를 보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괜히 딸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서둘러 집에 갈 채비를 했고 얼른 딸아이를 이혼시켜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모든 것의 시작이 저였다고 생각이 들었고 애초에 딸에게 만남을 주선한 것도 저였으니 다 제 탓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급격히 마른 딸에게 이것저것 사 먹으라며 돈을 주고 온다는 게 돈은 깜빡 잊고 주고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시 발길을 돌려 딸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서 둘의 대화를 듣고 오장육부가 뒤집어지는 줄 알았는데 말로만 듣던 행동을 눈으로 보게 되니 심장이 벌렁거렸죠. 참나, 시골에서 있던 걸. 하여튼 수준 안 맞아서 원. 누가 먹는다고 이런 걸 가져오냐? 네 취향이냐? 여하튼 촌스럽다니까. 입 다물어. 네 입이 고급이라서 그런 인성을 가진 거니? 넌 내가 어떻게 할지 생각 중이니까 나 건드리지 마. 폭발하기 전에. 아빠 귀에 들어가면 넌 진짜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내 성질 알지? 그러니까 나 건드리지 말라고. 그냥 남남처럼 살자. 아니, 남남처럼 왜 살아? 아예 남남이 되고 말지. 난 너랑 못 살아. 그 문자 내용에서 보듯이 그 여자랑 살아. 너랑 잘 어울리겠더구만. 이게 또 아니라니까 막말하고 있네. 됐고, 냄새나는 니네 엄마 여긴 다신 못 오게 해라. 어찌 딸네 집을 드나들어? 막내딸 집에 들렀다 돌아가는 길에 돈 좀 지어줄 겸 다시 갔더니 사이가 저런 말을 내뱉고 있더라고요. 전 그 즉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고 한참 전화를 한 상대를 기다리다가 같이 다시 딸네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따라 들어온 한 여자를 보자 사이가 퍼렇게 질려 납작 기어 오더라고요. 그 꼴을 보아하니 이제 됐다 싶은 것이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니, 네가 여긴 어떻게... 장모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혹시 두 분이 어떻게 아는 사이죠? 아이씨, 기막혀. 어떻게 하는 사이긴 내가 부탁했지. 네 꼬락서니를 보니 내 딸이랑 좋게 이혼해줄 생각은 없는 것 같고 딸 피 말리는 것 같아 내가 다 알아봤어. 외도가 아니라고? 어디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 이 여자한테는 모든 걸 다 줄 것처럼 곧 이혼할 것처럼 했다더구나. 내가 이 아줌마한테 얘기 듣고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오빠, 이 여자랑 이혼하고 나한테 온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이혼을 안 한다니? 그럼 난 뭐야? 난 오빠 믿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나 오빠 아이까지 임신했잖아. 그런데 이렇게 나 몰라라야? 아이, 조용히 하네? 내가 가만 기다리라고 했지? 여보, 오해야. 내가 다 말하려고 했는데 일단 아빠한테 얘기하진 말아줘. 그놈의 아빠. 나한테 미안한 게 아니라 아버님한테 들키고 싶지 않았던 거겠지. 근데 어쩌냐? 아버님도 다 아실걸? 내가 사돈어른한테 다 말씀드렸네. 아마 여기로 오고 계실 거야. 내가 미쳤지. 자네 아버지 인성 보고 자네도 같을 거라고 생각했다니. 이제 다 끝났으니 어디 한번 탈탈 털려봐. 인성도 뭣도 없는 인간이
돈만 가지고 될 거라고 착각했나 본데, 아서! 저희 아버지에게 얘기했다고요? 아, 진짜 왜도 아니라고요. 왜 얘기하신 건데요? 그리고 저 여잔 끝내려고 했어요. 뭐라고? 오빠, 나랑 끝내려고 했다니? 나한텐 어제만 해도 사랑한다고 했잖아. 이제 와서 끝내? 하, 안 되겠네. 나도 이대로 못 물러나. 오빠가 오빠 와이프 욕한 거랑 와이프랑 곧 이혼하겠다고 한 녹취록도 나한테 다 있는 거 모르지? 두고 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넌 그냥 한번 데리고 논 거야. 무슨 내가 이혼을 한다고 그걸 믿었냐? 여보, 이 여자 말 다 사실 아니니까 제발 한 번만 봐줘. 그렇게 말씨름을 하고 있을 무렵 사위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돈이 도착을 하게 되었고 사돈어른은 일련의 사건을 모두 듣고 그날 바로 자기 아들을 먼지나게 눈물 콧물 다 빼놓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은 돈이 무서웠는지 사돈에게 싹싹 빌면서 다신 안 그러겠다고 이제 찍소리도 안 하고 살겠다고 했지만 이미 사돈어른 얼굴에선 모든 걸 내포하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저 역시 이젠 정말 끝을 내야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 결혼에 종지부를 찍자고 얘기를 하니 사돈어른은 그저 미안하다고 했어요. 사실 딸에게 모든 가정의 이야기를 다 듣고는 전 사이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그리고 외도 장면까지 목격하였고 그 외도녀를 만나 모든 사실을 얘기해 주었지만 외도녀는 사위가 이혼을 하겠다고 기다려달라고 하는 말들을 계속 기다려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혼은 사위가 해주지 않는 것을 알게 되자 외도녀 또한 뒤통수를 맞았다며 분개했고 저를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본인도 뱃속 아이를 위해서라면 이 사건을 빨리 마무리해야 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사실 끼리끼리라는 말이 어울리지만 그래도 절 도와주겠다고 하니 내심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렇게 삼자대면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또다시 한이한테 미안한 일을 했네요. 내 아들 인성을 모른 것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권혜 같은 여자가 옆에 있어준다면 정신을 차릴 거라고 착각했수고 죄송합니다. 안사돈에게도 그리고 한이에게도 또 권혜야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네가 큰 피해를 봤어. 이제 저놈은 내 아들놈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자는 대로 할게. 네가 원하는 대로 해도 좋아. 사돈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자식 잘못 둔 죄밖에 없죠. 이혼하고 그때 우리 딸 얼굴에 손 올린 거, 그리고 지금 바람 피우고 혼외자까지 만든 거 다 가만 안 둘 거예요. 내 딸 눈에 눈물을 뺐으니 본인도 피눈물 한번 가봐야죠. 절 야속하다고 생각 마세요. 아버님이 이렇게 잘해주셨는데 이런 꼴을 보여서 죄송해요. 그래도 정말 이제 참을 수 없다는 게 제 판단이에요. 아니다. 네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다 알아. 내 욕심이었어. 내가 미안하지. 너한테 저런 인간 버러지를 붙이다니. 아니한테 너무 미안해서 착잡하다. 안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고개를 들 수조차 없네요. 아들놈이 아니라 원수죠, 저게. 이제 끝이 났으니 되었어요. 저 역시 제 욕심으로 이렇게 된걸요. 딸아이한테 제일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 아니야, 엄마. 나 역시 처음에 엄마 말만 들은 거 아니고 나도 좋아서 한 결혼이잖아. 그러니까 너무 죄책감 갖지 마셔요. 그리고 이혼 소송은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는데 물론 상간녀에게도 소송을 걸어 위자료를 받게 되었고
사이에게도 위자료를 받게 되었답니다. 두 사이에 자녀는 없었기 때문에 양육권 다툼을 할 일은 없었고, 오히려 사돈어른은 법정에서 나온 위자료 금액보다 딸에게 더욱더 큰 것을 해주었어요. 강남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아파트 한 채와 위자료를 따로 챙겨주신 거죠. 미안하다. 다 내 욕심이었어. 나중에 한이 얼굴을 어찌 볼지. 그리고 넌 뭐든 잘 될 거다. 비록 저런 버러지 같은 인간에게 상처를 받았지만 앞으로 네 행복 모든 날들을 응원할 거야. 그러니까 이 아빠 용서해 줄래?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널 내 딸이라고 생각했지 며느리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 참 이제 와서 이런 말들이 뭐가 필요하겠니? 정말 미안하고 고마웠다. 아버님, 감사했어요. 솔직히 이 사람 때문에 힘들었을 때 제 곁에서 힘이 돼준 건 아버님 뿐이었어요. 그나마 저 역시 아버님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 추스르고 연락드릴게요. 죄송했고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이 났는데 딸은 시아버지한테 죄송해서 눈물을 많이 흘렸지만 그래도 앞으로 더 잘 살아내겠다며 의지를 다지더라고요. 저 역시 딸에게 미안한 마음, 그리고 사돈어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이는 상간녀와 사이도 파탄이 났고 그 과정에서 상간녀가 아이까지 출산했기 때문에 다달이 양육비를 주어야 했습니다. 또한 사돈어른에게 바로 버려지게 되었는데 사돈어른은 하나뿐인 아들이지만 이제 마지막 기회까지 져버리는 아들을 보고 그게 실망을 하신 거예요. 난 너 같은 아들 필요 없어.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되었는데 넌 이 자리를 오를 자격이 없단 말이야. 나 죽으면 내 재산 없이 살지만 밝게 살아가는 청년들한테 기부하고 죽을 거다. 그러니까 이젠 넌 내 아들 아니야. 다신 보지 말자. 아빠, 아니 아버지, 제가 어떻게 아버지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뿐인 아들인데 이렇게 내치시면 어쩌라고요. 어려서부터 너에게 기회를 참 많이도 줬지만 넌 단 한 번도 나에게 기쁨을 준 적이 없지. 그저 큰 바람도 아니었고 좋은 여자 만나서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사는 그 모습을 보고 싶었을 뿐인데 그것도 하지 못하는 너를 보고 깨달았어. 이젠 널 놓아야 할 때라고. 나 죽어도 장례 치러줄 사람 많으니 신경 쓰지 말고 이젠 남남처럼 살자. 그리고 이제 네 돈은 네가 벌어서 써. 당장 자금줄을 먹으면 제 회사는 어떡하라고요, 아버지. 회사는 좀 도와주세요. 그렇다고 치더라도 회사는 제발요. 나 없으면 망하는 네 회사? 그딴 게 회사라고 가지고 있어? 당장 정리하고 이제 네 몸뚱이로 맞는 일을 찾아서 해. 저 아버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내치세요? 아버지는 피도 눈물도 없어요? 넌 내 생각 단 한 번도 해준 적 있냐? 이제 주기만 하는 거 나도 싫어. 이제 내 아들 아니니까 이렇게 빌지도 마라. 아빠, 제발요. 돌아가신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이러시면 안 되죠. 저 혼자 못 살아요. 아빠가 필요하다고요. 어디서 엄마를 입에 올려 너 같은 게? 널 낳고 미역국 먹은 네 엄마가 불쌍하다. 다신 연락 말고 알아서 살아. 결국 부잣집 도련님은 그렇게 한순간에 거짓 신세로 몰락하게 되었죠. 애아빠가 살아있을 때부터 사돈어른이 독하다고 많이 들어왔던 터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 본인 아버지가 이렇게 무서웠으니 그동안 딸과 이혼을 절대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딸아이는 은행 지점도 옮기고 새 출발을 하며 살고 있어요. 이혼녀라는 타이틀이 있지만 그래도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오히려 행복하다고 말해주는 딸 덕분에 그래도 조금의 위안을 얻고 있습니다. 그저 좋은 남자를 만나 잘 살길 바랬었는데 조금 더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을 저 역시 많이 깨닫고 반성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 남은 생, 딸아이가 행복할 수 있다면 모든 걸 다 해줄 생각입니다. 이렇게라도 제 미안한 마음을 대신하고 싶거든요. 이런 일을 겪고 참 많은 생각을 했는데 급하면 체한다는 말이 딱인 것 같아요. 더 알아볼 걸 후회만 남는 사건이었지만 그래도 저 역시 늦은 나이 또 다른 깨달음을 얻은 것 같은 이야기예요. 제 남은 생 딸아이에게 더 많은 행복을 줄 수 있게 살아가 보겠습니다. 추운 날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평안히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